결국 절망감, 고독감, 외로움, 열등감, 상황 도피, 삶의 기준 상실,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자살을 생각하였고 그것이 거듭 실패하자 이 족같은 세상에서 이왕 살아야 한다면 내 팔목에서 쏟아진 피보다 더 진하게 살아보자고 결심한다. 그리고 은연중에 피보다 진하게 살자가 나의 좌우명 비슷하게 자리 잡았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세이노의 가르침, 지은이는 세이노, 발행은 데이원입니다. 이 책의 저자 세이노는 필명이며 세이노는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의 노를 외치고 제대로 살아가려는 뜻이 담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2000년부터 발표된 그의 주옥 같은 글들을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제본서를 만들 만큼 제아에서 많은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글들이 드디어 책으로 나왔고 세이노는 인쇄도 받지 않고 700쪽이 넘는 분량의 책을 7,2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러면 세이노의 가르침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세요. 삶이 그대를 속이면 분노하라. 1948년 가난한 어촌에서 엿장수의 딸로 태어나 가발공장, 식당 등에서 일하였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을 정도로 폭력이 심한 남편을 피해 단돈 $100를 갖고 미국으로 식모살이를 떠난 여자. 미국에서는 식당에서 일하며 대학을 다녔고 76년 미 육군에 들어가 소령으로 예편, 50세가 넘은 나이에 하버드 박사과정에 다니는 여자 서진규. 그녀는 나의 희망이 증거가 되고 싶다 해서 이만큼 성공하기까지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반항심과 복수심이다 라고 쓰고 있다. 수차례 그래미상과 MTV상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몇 개씩 수상한 미국의 백인 랩 가수 에미넴. 그 역시 쓰레기 더미나 다름없는 환경에서 살았다. 생후 5개월 만에 아버지는 도망갔고 마약 중독자인 어머니는 완전 떠돌이였다. 에미넴이 삶을 그린 영화 8마일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동창생과 동거를 하면서 그 동창생이 오럴 섹스를 안 해준다고 아들에게 호소하는 골 때리는 장면도 나오고 자기 애인이 친구와 섹스를 하는 것을 목격하는 장면도 나온다. 당연히 그의 노래에는 어머니나 애인에게 쌍욕을 퍼붓는 내용이 나오며 대부분의 가사는 아주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외설적이며 욕으로 도배되어 있어 2000년 미국에서 공공의적으로 뽑힐 정도였다.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범인이 에미넴이 앨범을 즐겨 듣곤 했음을 기자들이 지적하자 그는 이렇게 말한다. 심히 유감이다. 하지만 당신은 너무나도 미운 사람이나 짜증나는 사회를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 적이 없는가? 나는 학창시절 나를 괴롭히던 녀석들을 죽이고만 싶었다. 집에 돌아와 자기 방의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부수는 심정을 이해하는가? 나는 이해한다. 나는 주먹으로 피가 나오도록 방바닥을 치고 거울을 깨부순 적도 있었다. 내가 어린 시절 이발소에는 대부분 푸시키니 씨가 걸려 있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이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나는 이 시가 참 싫었다. 내 삶은 수제비로 범벅이 되어 있는데 슬퍼하지도 말고 노하지도 말라니. 희망은 안 보이는데 견뎌내라니. 세상은 이른바 배웠다는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기쁨이 날이 올 것을 믿으라니. 돈봉투를 안 가져온다고 나를 책망한 담임은 어느 날 모범교사로 칭송을 받고, 나는 자원입대 하였는데 멀쩡한 부잣집 친구들은 징집 면제되고, 그런데 지나가는 시간이 훗날 소중하게 된다니 그것을 나보고 믿으란 말인가. 나는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폭파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영화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처럼 세상이 뒤집힐 전쟁을 기다렸던 적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나 세상을 욕하고 가래침을 줄 것 뱉었지만 정작 나 자신도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언제나 눈이 시뻘겋게 일확천금만을 노리며 한탕할 기회만 노렸고 아무 하는 일도 없이 꿈틀거리기만 했다.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벌레처럼 나는 먹고 싸고 먹고 싸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다.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었으며 내일은 다시 어제였다. 조그마한 차이도 없었다. 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내가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나는 혐오스러운 나의 삶이 너무나도 한심하였고 끝내는 저주스러웠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분노하였다. 내가 나를 죽이고 싶었던 것도 어쩌면 그런 혐오감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절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이 주인이 되고 싶었다. 나는 5월이 찬란한 햇살 밑에서 향긋한 꽃내음을 그대로 들이마시며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내가 수집하는 것 중에 모형 자전거가 있다. 이미 50개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인생은 자전거와 같다. 뒷바퀴를 돌리는 것은 당신이 발이지만 앞바퀴를 돌려 방향을 잡는 것은 당신이 손이며 눈이고 의지이며 정신이다. 당신이 발이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움직여는 주지만 정작 당신이 손은 호주머니 속에 깊이 박혀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당신이 눈은 당신 앞에 놓인 길을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오토바이들과 스포츠카만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볼지도 모른다. 때문에 비록 열심히 페달을 밟고는 있지만 당신이 탄 자전거는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만일 당신이 말초 신경이나 자극하는 것들에 현혹되어 채팅, 게임, 공짜 사이트, 유명 브랜드 상품, 술, 도박, TV, 경마 등 일확천금과 한탕주의 망상에만 몽롱하게 사로잡혀 있다면 당신이 바로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이다. 그렇게 삶에 질질 끌려다니며 제자리를 맴도는 사람들이여, 이제는 그 삶을 정면에서 바라보아라. 비겁하게 외면하지 말라. 그 삶이 자랑스러운가? 이제는 그 삶에 대해 분노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파충류와 포유류의 차이 중 하나는 파충류는 본질적으로 화를 내거나 기쁨을 내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뇌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변형계가 퇴화되었기 때문이다. 악어쇼에서 악어를 때려도 악어가 화를 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당신의 삶이 분노할 대상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이 내는 썩어버린 것이다.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어버려라. 하지만 이제라도 삶이 당신을 속인다고 생각되면 그 삶을 던져버려라. 내동댕이 쳐라. 삶은 한 번뿐이다.
삶의 비굴하게 질질 끌려가지 마라. 명심해라. 당신이 분노하여야 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다. 당신이 현재 삶에 먼저 슬퍼하고 분노하면서 노라고 말하라. Say no. 그리고 당신이 삶을 스스로 끌고 나가라. 당신이 주인이다. 돈독이 올라야 부자가 되는 줄 아는가? 투자 기법을 몰라서 부자가 못 되는 줄 아는가? 절대 아니다. 일확천금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꿈 깨라. 쇠고랑을 찰 기회만 있을 뿐이다. 인터넷에서 광고만 보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여, 메일만 보내면 수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떠드는 자들이여, 편안하게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애를 태우는 자들이여, 평생 가난이 괴로운 숯불이 이마 위에 올려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대들이 한시라도 빨리 그 허황된 몽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 피와 땀과 눈물과 시간 없이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저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 같은 순간적인 인스턴트 재테크 지식만 찾는다.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투자 기법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제에 밟지 못한 때문으로 치부해버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 생각대로라면 이른바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두 부자이어야 하는데 그들이 평균 재산은 다른 직장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나에게서 실전 투자 기법을 배우면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태도부터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당신을 한심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독설에 퍼붓는 사람이다. 자기 삶이 노예가 되어 자기 생활과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이 주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현재의 삶이 절망스럽고 괴롭고 암흑에 쌓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이제 분노하라. 분노를 느끼는 사람만이 닫힌 문을 세게 쾅쾅쾅 두드릴 수 있다. 용수철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 당신의 삶을 이 거친 세상에서 우뚝 홀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피 튀기듯 노력하라.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정면을 바라보고 페달을 밟아라.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당신 삶이 주인이 되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돈이 당신이 노예가 되어 당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인생 역전은 당신 스스로 현재의 삶에 분노하여 그 삶을 뒤집어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수백억짜리 복권에 이번에는 내가 당첨될지도 모른다는 달콤한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므로 이제 송순태 시인이 시 지우개를 인용하여 말한다면 굳은 것이라고 다 불변일 것은 아니며 출렁인다고 해서 다 부질없는 것도 아님을 깨닫고 굳은 땅에서 패이고 갈라진 것들과 슬픔으로 허물어진 상처들로 가득 찬 잘못 살아온 세월을 지우고 다시 출발하고 싶은 세월을 시작하여라. 종종 자기 혐오에서 빠져 죽고 싶다고 말하는 독자 메일을 받는다.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물어보는 독자들도 있다. 이런 독자들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답장하곤 했다. 너 자신을 죽이고 싶다면 그 죽이고 싶은 인간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 제3자 입장에서 살펴보아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 아마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칼로 찔러 죽이겠냐?
아니면 이런 사람도 있구나, 불쌍하구나 생각하면서 뭔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싶었을까?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바로 그 마음을 너 자신에게 가져라. 너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라. 난 내가 혐오하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사랑할 수도 있는 다른 베로니카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파울로 코엘로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에서 정신병원에 갇힌 베로니카가 간호사에게 하는 말이다. 나는 믿는다. 누구에게나 그 내면에는 그 육체의 주인이 사랑할 수도 있는 그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이다. 당신 자신을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라. 삶이 절망스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으며 암흑에 쌓여있는 것도 아닌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고생이 뭔지도 모른 채 이미 물려받은 것이 많거나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거나 장사나 사업으로 자산을 마련하는 데 성공한 사람들 말이다. 이들은 삶에 분노할 거리가 없을 가능성이 큰데 내 글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스트레스의 뿌리를 없애라. 미국 잡지 직업등급 편람에 의하면 미국이 2000년도 인기직업 순위에서 대통령이 167위로 나타났다. 이는 대통령이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잡지는 매년 노동부와 통상단체들의 자료와 전화조사 등을 토대로 250개 직업의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인기 직업 순위 1위는 1999년 17위였던 전문 재산 관리자가 차지했으며 가장 호감도가 낮은 직업은 어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99년 1위였던 컴퓨터 웹마스터는 2위로 떨어졌다. 교사는 119위, 경찰관은 202위로 나타났는데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여건이 주 원인이라고 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직업이 있을까? 암치료 전문 의사들은 암 정복을 위한 필수 요소들 중의 하나로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조언한다. 그들은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스트레스는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욕망을 줄이라고 충고한다. 또한 화를 내면 우리 몸이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반면에 웃음은 우리 몸이 방어 능력인 면역력을 향상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라는 것이 그들의 충고이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제시하여 준다는 정신과 의사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그들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 같다. 독자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도 여러 번 들었을 것이다. 실패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주말에는 교회로 나가 신선한 자연을 벗하라. 일에 쫓기지 말라. 오늘 못한다고 내일 세상이 무너지는 일은 없다. 긴장을 풀고 살아라. 경쟁심을 버려라. 그들은 그들이고 당신은 당신이다. 실력과 능력이 다가 아니다. 인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건강을 생각하며 운동을 하라. 운동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자주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며 놀아라. 그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느긋하게 천천히 살아라. 그것이 스트레스를 피하는 길이다. 독일 풀다의 한 대학에서 건강학을 가르치고 있는 페터 악스트 교수 역시 내과 의사인 딸과 함께 쓴 게으름이 즐거움에 관해 라는 책에서
마라톤을 하는 대신 해먹에 누워 빈둥거리거나 스쿼시를 하는 대신 낮잠을 자는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직업상 받게 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장수하는 비결을 목표를 정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심지어 너무 일찍 일어나며 온종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일찍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나 독자들이 이런 조언에 충실히 따르며 살아간다면 장담하건대 몇 년 후에 건강한 신체를 갖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하고 있는 일은 망한 지 오래이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미 해고되어 구직 이력서를 서너 통 언제나 준비하여 갖고 다니는 몸 튼튼한 실업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도 건강이 최고라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지키면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은가.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자. 왜 스트레스가 생기는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 것인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다. 스트레스는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왜 문제가 안 풀리는 것일까?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 모르는가? 책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기 때문이다. 왜 공부를 스스로 안 하는가? 게으르기 때문이며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책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안 보고 공부는 학원이나 학교에 가야만 하는 걸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놀 것은 다 찾아다니며 논다. 그런 주제에 자기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주변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며 그러면서도 수입이 적다고 투덜투덜댄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라고 덤벼드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채 그 문제로 인하여 생긴 스트레스만을 풀어버리려고 한다면 원인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 아닌가. 휴식을 충분히 갖고 쉬라고, 웃으라고, 한 달을 바닷가 해변에서 뒹굴어 보아라. 백날을 하하호호 웃어보아라. 문제가 해결되는가? 웃기는 소리들 그만해라. 기억하라. 제초제를 뿌리는 이유는 뿌리를 죽이기 위함이다. 뿌리를 살려두는 한 잡초는 다시 살아난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정확한 방법 역시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이다. 장담하건대 그 모든 원인은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모르는 당신이 무지 그 자체이다. 즉, 외부적 상황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 상황을 어떻게 해야 헤쳐나가는지를 모르고 있는 당신이 두뇌 속 무지 때문에 생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무지함이 뿌리는 바로 게으름이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빈 맥주병을 쌓아가지 말고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라. 절대 회피하지 말라. 책을 읽고 방법론을 찾아내라.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없애는 제초제이다. 친구들과 상의하는 것도 그만두어라. 당신이나 친구들이나 스트레스를 받기는 마찬가지이며 그저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답답함에 대한 약간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세이노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시간을 자기 뜻대로 사용하면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답하고 싶다.
아마도 당신은 남이 시킨 일을 하는 이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왕년에 누군 남이 시킨 일을 안 해보았는 줄 아는가? 내가 당신하고 다른 점은 나는 누가 시킨 일이건 아니건 간에 일을 해결할 능력 배양에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능력 배양은 언제나 일과 후에 있었으며 노는 날이라곤 거의 없이 30대를 보냈었다. 아마도 당신은 노는 날들을 악착같이 다 찾아 먹어왔을 것이다. 독자들이 보내온 메일 중에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 인간관계는 윗사람, 동료, 아랫사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느끼는 원인은 동일하였고 내 조언도 동일하였다. 왜 속으로 사귀려고 기를 쓰면서 열받는가? 상급자, 하급자 관계없이 당신이 느끼는 것을 뜸들이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커피 한 잔 같이 하면서 내게 보냈던 메일 내용 그대로 솔직히 이야기하여라. 이때 반드시 상대방이 하는 말도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여라. 결국 스트레스는 문제를 해결하면 없어지는데 아무리 방법을 모색하여 보아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다. 나는 독자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들에 부딪히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으므로 나에게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침대에 누우면 5분에서 10분 안에 그것도 에스프레소 커피를 하루에 15잔 정도 마시지만 잠이 든다. 풀지 못한 문제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20년 전 글을 썼을 때도 이것을 얘기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과연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할까 싶어서였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Life is a process of solving problem. 인생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곤 했다. 영어로 그 말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나가는지를 이론적으로 장황하게 늘어놓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예를 들어 말하자면 문제의 핵심을 분석 파악하고 다른 해결책들은 없는지 모색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후 보완하며 해결한다는 식이다. 내가 볼 때 그런 말들은 뜬구름 잡는 이론에 불과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드는 말이 있었다. 너희 두뇌를 재구성하여라가 될 것이고 전선을 새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역을 한다면 생각의 틀을 다시 구성하여라 라는 말이 될 듯 싶다. 그러나 생각의 틀을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 말하기는 쉽지만 우리 머릿속 전선들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즉시 재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한글판 위키백과에 문제 해결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것을 찾아서 읽다 보면 꿈, 비각성 상태에서의 문제 해결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지금은 무한대의 문제 배열이 어떻게 되는지를 매일 밤 잠들기 전 15분 동안 생각한 후 꿈에서 본 것을 적어오라고 한 윌리엄 디멘트 교수의 실험이 언급된다. 그 실험은 내가 70년대 메릴랜드 대학을 다닐 때 심리학 교수가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였던 실험이었다. 그 실험은 꿈이 문제 해결 방안을 에둘러 이를테면 이미지로 제시하지만 꿈을 꾼 사람이 그 방안을 알아채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인슈타인은 많은 문제 해결이 무의식 중에 해결되며 마인드 브레인이 이미 해결한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마인드 브레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여라.
그 단어는 2018년 마크 블레흐너가 쓴 책에 나와 있다. 정작 블레흐너 본인은 그 책에서 그것이 새로운 단어가 아니며 미셀 푸코가 에피스테메라고 부른 것과 동일한 용어라고 말한다. 그는 새로운 에피스테메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진술을 허용하거나 제한한다는 점에서 마인드 브레인과 같다고 했는데 이 말을 독자가 정확히 이해하려면 에피스테메에 대해 공부를 좀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인슈타인은 그 단어를 직접 사용하였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지만 많은 문제가 무의식 중에 해결된다고 하고 말이 아닌 이미지로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냈다. 쓰거나 말하는 단어나 언어는 내 생각의 메커니즘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의 요소들을 받쳐주는 듯 보이는 어떤 영적 존재들은 어떤 신호이거나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분명한 이미지들인데 그것들은 스스로 반복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결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마인드 브레인이라는 단어는 그때까지 마음과 뇌로 이분화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통합체로 표시한 용어이다. 마인드 브레인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식하는 부분과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마인드 브레인은 인식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미인식 영역에서 꿈을 통해 이미지 혹은 전혀 엉뚱한 방식의 힌트로 보여주지만 그것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블레흐너의 주장이다. 꿈꾸는 다락방,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을 읽어드렸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